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총평 듣고 오신 친구 있고요. 그냥 일부러 바로 오신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3월과 다르게 화법 작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쌤이 주의사항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은요, 여러분도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독서 지문에 비해서 어려워요, 쉬워요? 대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화법과 작문을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법과 작문은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유형화돼 있어요. 여러분이 풀이를 할 때 좀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보고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지, 다 읽은 후에 풀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따다다닥 이렇게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은 연습, 말하자면 숙달, 이런 것을 통해서 되거든요. 화법과 작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수능장에 가서 처음 풀게 되는 문제가 대부분 화법과 작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연습과 숙달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여기 1번, 3번 세트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1번, 3번 뭐랄까요? 지문 분석은 여러분 수업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다 분석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보고 따다닥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래서 그걸 동시에 풀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실제로는 여기 지문 있고 여기 문제가 있어서 이거지 지워. 이거지 지워. 원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제일 나중에 풀더라도 지금 1, 2, 3번 세트 중에서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푸셔야 돼요. 특히 2번 문제 기억 보이시죠?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묻는 문제예요. 이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여러분의 시간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더 능력이 된다면 1번도 같이 풀면 매우 좋아요. 매우. 자, 보겠습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디에 중요해야 된다? 아, 발표구나. 작문은 좀 달라요. 글의 종류가 뭔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지라 그랬어요. 아예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화법은요,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오느냐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오면 뭐예요? 발표니까요, 말하기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해당 정보 같은 경우에, 그지? 내용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무슨 매체를 활용해서 좀 더 발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또 발표를 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죠? 듣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된다. 우리도 지금 여기 문제 유형을 보면 1번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 그지? 반영된 거 말하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은 어떻게 보면 매체 활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은요, 듣기입니다. 자,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자, 지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취미 활동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늘고 있어요. 그죠?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 1-3 여러분 잠깐 이거 써놓으세요. 좀 이따 어차피 문제 풀겠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배워볼 만한 악기를 소개하고자 우쿨렐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땅다라당당 아시죠? 그거. 자, 우쿨렐레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반응을 살핀 후 화법에서 체크, 괄호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여러분 체크를 하십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체크. 물음표 있으면 체크하세요.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괄호 안에 그 사람의 행동, 이게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 알고 계시네요. 화면 쪽을 가리키며. 자, 화면이 쓰이네. 이것도 체크, 괄호 안에 있죠? 자,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사진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사진이냐? 이게 2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작은 기타처럼 생긴 이 현악기는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쿨렐레 어원, 유래, 종류, 장점 등의 이런 차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차례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우쿨렐레라는 명칭은 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또 물어보고 있죠? 그럴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하와이어로 벼룩. 뭐 하고 있어요? 어원. 그래서 어원을 살펴보고 있어요. 명칭을 분석을 하고 있죠. 우쿠와, 그렇죠? 렐레, 이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튀어오르는 벼룩을 의미합니다. 지금 재생되는 이 영상처럼 니은 나와 있죠? 그럼 이 영상에 뭐 나와야 됩니까? 연주자들이 손가락으로 줄을 탕타라탕탕 튕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벼룩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이런 이름의 유래라든가, 그지?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이다 라는 거, 이름의 유래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연주법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우쿨렐레는 하와이의 민속 악기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는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 또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디귿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마테체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테체는요, 이 우쿨렐레, 마테체를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 바로 우쿨렐레니까요. 그죠? 애초에 이 악기는 19세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와이 악기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당시 하와이의 왕이었던 칼라카우아, 발음도 굉장히 힘들어요. 칼라카우아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하와이의 전통 악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전역에 20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에 소개되며 큰 인기를 누려서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원과 발전 양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항상 전체적인 내용은 좀 틀이 잡혀야 돼요. 내용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우쿨렐레는 몸통의 모양과 음역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에 대해 소개한다? 여러 종류에 대해 소개하겠구나. 지금 보시는 사진 뭡니까? 몸통 모양에 따라 파인애플 또는 이런 파인애플형, 기타 모양, 오리지널형, 종 모양을 내면 벨형, 여러 종류 이렇게 분류돼. 뭘 기준으로? 몸통 모양에 따라서. 자, 음역에 따라서는 이번에 뭘 기준으로? 음역에 따라서. 작은 몸체로 통통 튀는 맥을 지닌 음성을 자랑하는 소프라노형. 이런 거보다 커서 음역대가 넓고 음량이 더욱 풍부한 그런 콘서트형. 무슨 형, 무슨 형, 저는 이상형,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안 했던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뉜다. 됐죠? 전혀 어려운 얘기 없어요. 자, 계속 봅니다. 이런 우쿨렐레가 특히 교육용 악기로 널리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단은 교육용 악기로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친절해. 너무 친절해. 나 이런 사람 너무 좋아. 첫째, 우쿨렐레는 가격이 저렴해. 구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싸대요. 자, 두 번째, 누구나 배우기가 쉬워요. 배우고 싶습니다. 셋째, 우쿨렐레는 노래와 악기 연주를 모두 교육하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교육용 악기로 쓰이는 거겠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연주자가 우쿨렐레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쿨렐레 발표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지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으면서 기억부터 미음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사실 그리고 1번도 같이 해결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했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제 유형을 중시하라 그랬죠. 특히 근데 발표 계획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반영이란 단어에 저는 별표를 치고 싶네요. 말하자면 계획은 안 나와 있잖아요. 뭐가 반영되어 있나? 이 말은요, 있니 없니? 그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활용된 것, 반영된 것, 이게 나오면 있어 없어? 이 문제예요. 알겠죠? 자, 발표 중간에 질문했어? 아까 물음표 있었어? 있었어. 지워. 왜? 여기 뒤에 원래 여기서 잠깐 앉아. 선택지,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지 끊어서 보는 거죠. 질문을 하면 주의 환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뒤에 선택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음표 있는 순간 1번 지워져야 됩니다. 자, 통계자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아이고, 없었네. 그치? 2번이 그냥 쉽게 답이 나오죠. 통계자료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자, 최근 상황 언급하며 화제 선정 이유를 제시하겠어. 다 얘기해줘야 되죠. 요즘 취미 활동으로 맨 앞부분이에요. 거기 선생님이 괜히 1-3 써놓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원래 그런 식으로 지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아까 지문을 보면서 이미 이 문제는 끝났어야 돼. 4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제안을 하면서 발표 마무리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재밌겠지 않냐? 그지? 있죠? 발표 순서 안내 아까 앞에 써줬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런 순서대로 이런 차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지워져서 정답 2번 넘어가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사실 이미 여러분은 앞에 읽으면서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왜? 기억이 뭡니까? 자, 우쿨렐레 각 부분에 설명하기 우쿨렐레를 정면에서 찍은 큰 사진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게 정면에서 찍은 큰 사진 제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작은 기타처럼 생긴 이 현악기는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악기예요. 맨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우쿨렐레를 소개해주면서 이게 우쿨렐레야 라고 보여주는 거지, 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고요, 이 부분은 뭐고요, 이 부분은 뭐고요, 이게 아니죠. 1번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우쿨렐레 독특한 연주법을 보여주기 위해 우쿨렐레와 다른 현악기의 연주 장면을 함께 제시하자. 니은이 뭐였는데, 영상처럼 연주자들이 손가락으로 튕기는 것이 이게 우쿨렐레야. 그 어원의 말하자면 의미를 담고 있는, 그죠? 통통 튕기는 연주법이야. 연주법 보여주는 거, 이건 맞아. 근데 다른 악기 서로 보여주면서 이런 독특한 연주법이 아니죠.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쿨렐레의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쿨렐레의 기원이 된 악기 사진을 제시해야 되겠다. 디귿이 뭔데? 사진 속 포르투갈 악기인 이 마체테, 그죠? 이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디자인한 게 우쿨렐레야. 우쿨렐레 유래 맞죠? 그 이해 돕기 위해서 뭐야? 기원이 된 악기가 뭐야? 이 바로 마체테라는 악기란 말이야. 3번이 정답이죠?
원래 그래서 4번, 5번도 안 보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간단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4번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악기, 이런 악기, 이런 악기가 있어가 아니라 이건 뭐야?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어떤 악기의 사진을 좀 함께 제시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악기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우쿨렐레랑 기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쿨렐레를 종류별로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번 안 되고요. 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주, 합주 아니죠. 뭐였어요?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지문 읽어가면서 제시문 읽어가면서 3번은 왜 언급을 안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의 팁. 3번 제일 마지막에 풉니다. 어떤 문제? 들은 후 반응. 뭐라고요? 들은 후 반응. 제가 또 살짝 흥분했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물론 여기서는 3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문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요. 이 친구가 청중이 반응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뭘 분석하라 그랬어요? 반응을 분석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이걸 통해서 선택지를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음역에 따른 몇 가지 우쿨렐레를 실제로 본 적이 있대요. 이 발표를 통해 몸통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우쿨렐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유익했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실제 본 거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뭐야? 몸통 모양에 따라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유익했다? 몸통 모양이 다르면 연주할 때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궁금증이 또 생겼어. 자,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이걸 수강했어. 하지만 나처럼 박자 약한 사람한테 좀 다루기 어려웠어. 그렇죠. 힘든 악기였어. 자, 그래서 우쿨렐레가 배우기 쉬운 악기란 말에 나 공감하기 힘들었어. 공감하기 힘들었다. 이런 거 좀 중요하죠. 그죠? 자, 나 같은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게 문제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로 활용된다는 거. 자,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은 없을까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다루기엔 좀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발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보다 약간 거기 상반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청중 2번입니다. 그죠? 3번 보시면요. 우쿨렐레에 관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 사람 되게 좋았대요. 우쿨렐레 몸통 모양에 따른 종류에서 오리지널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걸 감안해서 연주 장면에서 이것만 보여준 것 같다.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추측해서 그래서 그랬겠지? 추측하고 있죠. 그죠? 자, 멋진 연주를 보여줬으면 하고 바랐는데 짧고 소박한 그런 연주 장면만 보여줘서 좀 아쉬워. 이 사람도 약간 아쉬움은 담아놨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지금 이것도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지를 보죠. 그러면 1, 2, 3을 쭉 이렇게 읽은 다음에 푸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청중 1을 읽었으면 아까 바로 왔어야 해요. 그죠? 자, 청중 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새롭게 안 사실을 밝히고 있다. 뭐야? 다양한 우쿨렐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지워. 자, 청중 2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서 발표 내용에 반응했다. 개인적 특성 뭐야? 나처럼 박자가 약한 사람. 지워. 그죠? 자, 청중 3은요. 배경지식 활용해서 발표자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아까 우리 추측했다라고 얘기했죠. 오리지널형이 많이 쓰이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배경지식 활용해서 의도를 짐작했죠. 자, 청중 1과 청중 3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청중 1은요. 청중 1은 의문 어디 있어? 물음표라도 찾아봐.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청중 1과 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 경험은 좀 있죠. 그죠? 말하자면 방과후 수업에 내가 수강을 했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있을지언정 거기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기대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아쉬웠다. 두 분 청중 2와 3 그 두 분 다 마지막 부분에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지워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4번, 7번 세트가 길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4번, 5번에서 끊어서 풀고요. 6번, 7번에서 끊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론. 선생님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요거, 이 그래갈래가 뭔가 이거 보라 그랬잖아요. 또 이거 뭡니까? 투고를 한대요. 그럼 일종의 이것은 건의문이죠. 여러분, 토론하면 뭡니까? 입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서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서로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 아닙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의 주장의 핵심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그것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많겠죠. 물론 주장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건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근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신경 써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토론의 핵심. 자, 그러면은 투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로 하고, 그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토론과 비슷합니다.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그걸 포인트로 삼아서 여러분이 봐라라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4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찬반 양측의 임론 여러분 그거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면 임론에 대해서 한번 본 다음에 바로 말하자면 가의 내용을 본 다음에 4번을 풀어야 되고요.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반대측에서 할 수 있는 교차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게 나올 때는요. 보기 요약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보고 나서 반대측의 입장이 뭐냐? 라는 생각하에 찬성 측의 입장이 뭐냐? 주장이 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봐야 되니까 6번도 한번 보세요. 6번은 이제 전적으로 거의 나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6번 선택지를 앞에 지문 발문이죠, 발문. 발문을 보시면 찬성 측의 반론을 그래서 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론에서 작성을 한 게 나래. 그 나를 쓸 때 반영했냐 안 했냐. 아까 1번에서 얘기했었는데 반영했니 안 했니, 있니 없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알겠죠? 6번이 딱 그런 문제고요. 7번 고쳐쓰기. 아유 단골손님. 선생님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죠. 항상 나오는 친구 계속 나와요. 조건 문제, 고쳐쓰기, 자료 활용, 쓰기는 정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심지어 선생님이 수능 세대거든요. 안 믿겨지겠지만 수능 세대인데 선생님 때 이름만 달랐지 쓰기, 어휘, 어법이라 그래갖고요. 쓰기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 유형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놀랍죠? 그죠? 자, 아마 여러분 수능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질문 보도록 할게요. 뭘 얘기하냐? 대기오염 심각해서 외출하기 힘든 날이 자주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세먼지용 마스크, 공기정화기가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사업 잘 되겠죠 이 사람들, 그죠? 자, 이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와우 이제 뭔가 살짝 보여주죠.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차량 부재 의무화에 대해 물론 여기 딱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지만 이미 여러분 여기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상세화해서 자가용 승용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임론, 교차질이, 반론, 편결 이렇게 해야 된다. 임론은 말하자면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차해서 질문합니다. 그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누가 좀 더 주장 발표를 근거를 타당하게 되는가 편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워 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당연히 도움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의 토론이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한테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토론 문제에서 사회자가 원래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화법 문제는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원래 토론 엄청 긴 지문에서 사회자가 이야기하고 뭐 해주세요 찬성일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교차질의까지 다 나오고요 반론도 다 나와요. 이만큼 돼서 그랬을 때 사회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문제 단골손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토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자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 있으면 사회자가 얘기한 것만 그 사람들 얘기한 거 다 빼고 나머지 빼고 그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의 팁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세요. 자가용 승용차 차량 부재 의무화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이 친구 이 정도면 토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다뤄야 할 토론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주는 거죠. 모두 다 알고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반드시 의무화해야 해요. 찬성 측이니까.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요해진다니까요. 왜? 뭐가 나오니까? 근거가 나오니까. 자동차가 내뿜는 다양한 유해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래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이산화질소와 같은 이런 질소산화물은요. 인체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자, 식물의 세포까지 파괴할 정도로 매우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근거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뭣도 했다 여기서 보도자료를 활용했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80% 이상인 이 정도의 차가 자가용 승용차 이거 한번 주목해봐라. 뭐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많다? 자가용 승용차가 많다. 자가용 승용차가 굉장히 많다. 즉 그리고 또 이 부재 의무화는요.
이 대기환경보전법 8조 2항에 의거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그런 재량에 따라서 그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뭐 법 조항을 들어서 자기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근거를 강화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하래요? 반대측 입론해달래요. 저희들은 자가용 승용차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는 걸 반대합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니까 반대하겠죠. 첫째, 이 친구가 좀 더 예쁘게 얘기하죠. 첫째, 뭐 그 다음에 또 뭐 둘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인정하지만 그죠? 근데 주범이라고 단정 안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염시켜. 그런데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자주 보도되고 있지 않냐. 또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또 환경부 발표까지 이용했네요. 그죠? 어떤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부처의 기관의 자료도 이용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런 원인이요. 자동차 배기가스만 아니라 공장 매연, 쓰레기 소각, 산불로 인한 연기 이런 게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 나와 있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승용차 다수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 디젤 기관보다 유해성이 낮은 그런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셋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주범 아니야. 자동차 그게. 둘째 뭐야? 차량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셋째 뭐야? 야, 또 법으로 얘기하네?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4번, 5번을 해결했어야 돼요. 좀 이따 그랬어야 된다는 걸 기억 꼭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나를 보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거 딱딱 나왔을 때 바로바로 몇 번 풀어야 된다? 7번 풀었어야 된다. 알겠죠? 7번 풀어야 됩니다. 7번은 그래서 문제를 지문을 다 읽고 나면은 남아있지 않아야 해요. 한 선택지도. 어색하죠? 이런 상황을 제거한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뭘로 바꾸는지. 자,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생활의 불편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자, 그들은 대부분 이런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반대 측에서 인정하지만 주범이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야. 똑같이 나와. 그리고 그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상하네?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답을 얘기해버렸네. 그죠? 자, 어쨌거나 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대다수가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다?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의 차량의 80%를 넘는 뭐 이런 1800만 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가용 승용차가 너무 많거든. 그치? 자, 비록 대당 오염에 대기오염 끼치는 영향이 미약해도 대수가 너무 많아서 클 수밖에 없어. 또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은 니들이 말한 것처럼 디젤 기관보다 가솔린 기관이 유해성이 낮다는 건 알 수 없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나를. 근데 좀 이따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6번 문제가 찬성 측에서 반론을 위한 메모였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찬성 측에서 반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서 이제 반론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반대 측의 그죠? 찬성 측에서 반론을 위한 메모니까 반대 측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니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안 돼.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재산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미룰 수 없다. 니들이 말한 그런 근거로 미룰 수 없어. 자, 국민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그런 1항보다 또 그리고 뒤에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대기오염 시키는 거 공공복리 해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생업이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여기 미음도 고쳐쓰기 나오는 거고요. 이런 부재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자.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지? 반대하는 입장을 반론하기 위해서 메모한 내용 읽어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여기 보면은 가의 찬반 양측의 입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찬, 반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지문을 보면 찬성 1, 반대 1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찬성 읽고 이걸 했었어야 돼. 말하자면 양측 모두 구체적인 법적 증거라는데 찬성에는 우선 법적 근거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찬부터 우선 다 보는 거예요. 찬에서 어떻게 됐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문을 읽어갈 때 여기서 찬성 1위 보면서 그래 법적 근거 있었어. 반대는 좀 이따 보고. 양측은 동일한 보도자료. 그럼 좀 이따 봐야 될 거야. 우선 여기서 보도자료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보도자료는 있어. 보도자료에서 동일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반대 측과 달리 찬성 측은 문제의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뭐야? 찬성 측은 문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지 않아요. 뭐라고 봅니까? 물론 근거는 여러 개를 제시했죠. 유해성이다, 승용차 수가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사실 반대를 먼저 읽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를 딱 보시면은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 측이 다양하게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애매하네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랬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이 실전 풀 때 그럼 4번 보고요. 찬성 측과 달리 반대 측은 통시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살펴서 자신의 논리가 타당을 부각하고 있다. 그럼 찬성 측에서 우선 뭐가 없어야 돼? 통시적인 관점이 없어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게 없어야 돼. 그럼 이건 맞아. 그지? 찬성 측은 토론의 주제가 시의적절함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토론의 주제가 실현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시의적절하다. 그 시대에 딱 알맞다. 지금 딱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반대쪽을 보면서 뭐만 보면 돼요? 뭐 그죠? 뭐 얘도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얘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런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법적 근거 답 1번이에요, 그죠? 법적 근거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보도 자료 여기 동일한 보도 자료 아니거든요. 반대를 보는 순간 뭡니까? 반대 측과 달리 문제 현상 여러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결정되는 거야. 3번 문제가. 3번 선택지가. 오히려 반대 측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반대 측과 달리라니. 얘가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제시했든 안 했든 세모라면 근데 어쨌거나 반대 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얘기했는데 안 돼. 3번은. 이렇게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안 돼. 그죠? 이것도 원래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 시의적절하다. 뭐 토론의 주가 실현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 그럼 말하자면 이거 현실성 없다라는 건데 뭐 그런 내용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여기까지가 화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여러분이 이걸 요약하시면 된다 그랬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딱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율이. 반대 측에서 할 수 있는 교차질입니다. 반대 측에서 시행하지 말자. 왜? 점점 친환경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1번 보세요.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 핵심 집어넣자. 딱 핵심을 콕 짚어주는데 이게 답이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가용 승용차 부재를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 반대 측에서 얘기할 만하죠. 친환경 자동차 중에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가 대기오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갑자기 이걸 왜 살핍니까? 그죠? 이게 뭐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가 대기오염? 없대잖아요. 친환경이라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죠? 자,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자동차 부재 의무화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반대측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증가 추세 반영해서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운영한다. 일시적으로 운영하자요. 그럼 이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찬성이 운영하자는 얘기야. 그럼 이 이상한 엑스맨, 그렇죠? 토론할 때 갑자기 상대편 편 들어버리는 겁니다. 안 돼요, 그죠? 자, 자가용 승용차 중 친환경 자동차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서 얻는 이익부터 뭐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시행한다는 전제죠. 이 부재 의무화 대상에서 얘를 제외하자라는 건 다른 차량을 시행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3번, 4번 친구는요. 토론에 끼워주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 자가용 승용차는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완전히 논점이 희한해집니다. 그죠?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5번 선택지가 됩니다. 자, 6번부터는 이제 장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문, 이것도 뭡니까? 쌤이. 메모 중에 반영, 이게 포인트라 했지. 있어, 없어 라는 거죠. 있니, 없니. 아까 다 읽었으니까 문제를 보면은 자, 반대 측이 법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이걸 다시 보려면 지문 다시 봐야 돼요. 최대한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7번은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딱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만 오면 돼요. 그럼 6번 같은 경우 적어도 한 문단을 읽고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반대 측의 법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항을 살피자. 1항만 보지 말고 니들 재산권 얘기했는데 2항이 뭐라 그랬어? 공공복리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 부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워버리시면 되고. 자, 2번 뭐죠? 차량 부재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자. 여기 아무리 여러분이 시력이 좋아도 설문조사 결과 없었다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있니 없니 그 문제야. 없으면 바로 답이에요. 알겠죠? 자,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반대측 입장에 주목하자. 원인이라고 했잖아. 나와 있죠? 자, 뭐 그지? 가장 중요한 뭐 주범은 아니지만 원인인 거 인정했잖아. 그렇죠? 입론에서 사용했던 정보 중에 반박의 근거로 다시 사용할 게 없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게 딱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디귿에.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반대측에서 주장한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중에 타당성이 약한 게 없나? 너희들이 가솔린 기관 유해성 낮다 그랬는데 그런 거 정확하지 않아. 타당성 없어. 그래서 다 지워지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남아있으면 안 돼. 자, 쉽게 갑니다. 7번. 뭐라고 돼 있죠? 이런 상황을 제거하자. 이런 상황을 제거하자. 상황을 제거하면 상황을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다. 새롭게 좀 바꾸는, 좋게 바꾸는. 잘 바꿨어요. 앞뒤 문장이 어색하니까 우리 한번 하지만으로 바꾸자. 아까 우리 읽어가면서 그러나로 선생님 바꿨죠. 하지만 그러나 둘 다 역접입니다. 그러나로 바꿔도 되고 하지만으로 바꿔도 돼요. 자, 지워주시고요.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앞 문장과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앞에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면 디귿이요. 이것은 지시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길 포인트를 잘 살펴보세요.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80%를 넘는 1,800만 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자가용 승용차가 대다수 유해한 배기가스를 유출하는 그런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 사용한다는 점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니들이 간과한 거야. 자연스럽잖아요. 왜 바꿔요? 냅둬요. 그죠? 3번 정답. 그렇죠? 조사에 쓰임. 전문가들 애라고 돼 있죠. 우리 본문에. 아니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죠? 자,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뭡니까? 생업이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 통일성 주제에 벗어나는 부분. 자, 그래서 역시 지워져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우리 화법과 작문 마지막 세트 8번부터 1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8번을 풀어야 돼요. 8번 문제가 뭔데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초고에 이게 나왔니 안 나왔니 얘기입니다. 선생님 짚어가면서 읽어볼게요. 9번 문제는 자료 활용 문제죠. 좀 이따 볼게요. 9번, 10번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좀. 자, 편집부 요청사항이에요. 교내에서 열리는 디카시 쓰기 대회와 연관지어서 학생들에게 디카시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잖아요. 교내에서 열린 디카시 쓰기 대회가 있대요. 디카시라는 게 있나 봐. 저 맨 처음에 이거 진짜 풀어볼 때 일본 사람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디카시, 디카와 시를 합친 거더라고요. 그죠? 디지털 카메라와. 자, 어쨌거나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디카시의 개념과 특성을 모르는 학생이 있어. 창작 과정을 궁금해하는 학생. 그럼 뭐 어떻게 써줄 거야? 개념과 특성과 창작 과정 얘기해 줄게. 글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짜잔. 다음 달 우리 학교에서 디카시 쓰기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아직 근데 디카시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앞에서 나왔잖아. 교내에서 열린 디카시 쓰기 대회와 연관지어서 소개하는 글이야. 그래서 내가 소개할 거야. 개념, 특성, 창작 과정 다룰 거예요. 아까 우리 니은 디귿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8번의 1이라고 여기다 써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여기다 8번의 1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계속 읽어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 시, 합성어, 자연이나 사물에서 포착한 그런 시적 형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찰칵 찍은 다음에 피사체 관련된 감을 옆에 문자로 표현한 시를 뜻해요. 기존의 시가 문자로 표현된 예술. 그러면 디카시는 사진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엮여지는 쉽죠? 그래서 또 뭐까지 보여줘? 짜잔! 이게 디카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입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며 하교 중입니다. 등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입을 벌리고 종알거립니다. 그죠? 잎인데
막 그 학생들이 종알거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그죠? 자, 어쨌거나 수련잎 초등학생, 되게 멋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 풀면서 살짝 감탄했었어요. 대단하네. 그러면서 자, 위에 사진을 보면 수련잎 모양은요, 아이들이 깔깔깔 제잘거리는 모습. 이 디카시는요, 수련잎 모양을 한 그런 뭐 보고 초등학생들을 떠올려서 순수한 그런 동심을 담아낸 것이다. 이처럼 디카시는 기존의 문자시와 달리 사진, 이미지, 언어 표현을 절묘하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이런 예술적인 감수성을 많이 키워줘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거기 예시 나왔을 때 원래 8-3이라고 써놨거든요. 수업 준비할 때. 근데 나중에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감수성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고요. 내용 이야기가 비교적 쉬워요. 기존의 문자시 감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흥미 길러줘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쉽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어떤 창작 과정? 창작 과정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창작 과정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시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작상, 그러면서 뭐 성장, 그죠? 착상의 발전, 초고, 그다음에 퇴고, 막 지우고 쓰고 그지? 써요. 반면에 디카시는요, 착상의 초고가 한 번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퇴고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제 디카시 시인들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그 예시 작품도 이 사람 딱 지나가다가 딱 그 보는 순간, 저건 마치 초등학생들이 막 제잘거리 떠드는 것 같아. 찰칵, 야, 여기다 한번 시를 써보자. 이 초등학생들의 그 시가 압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디카시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몇 글자 덧붙입니다. 그죠? 저는 잘 안 하는데요. 요즘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 써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과정을 떠올리면 착상부터 초고까지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SNS에 올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다 디카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런 점 때문에 디카시일 때 글쓴이가 착상의 발전을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삶을 관찰할 때 찰나에 일어나는 감흥을 살려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 순간성 강조된다. 그래서 기존 문자시를 쓸 때 착상 이후에 책상에 앉아 쓰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면 디카시일 때 순간적인 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떡 나와 있죠. 이게 나중에 조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법을 좀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워낙 이번에 화법장문 주셔서 말이 좀 빨랐죠. 거의 2배속 느낌이죠. 그죠? 자, 나중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사실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이걸 고려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은 보긴 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되긴 해요. 자, 기억이 아까 뭐였죠? 디카시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왜 소개하게 됐는지, 디카시를 다루게 된 계기, 학교에 뭐가 있대요? 이 디카시 쓰기 대회에 있대요. 그래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개념 특성 과정, 선생님 아까 8-1 그 부분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있니 없니? 자, 여기서 봐보세요. 활용된, 아까 선생님이 적용된, 활용된, 반영된, 활용된 그거 나오면 있어 없어 그 얘기죠. 이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디카시 밝혔죠. 디카와 뭐였죠? 시 합성어다 나와 있었습니다. 지우고요. 니은을 고려실 때 디카시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이들 초등학생 그죠? 제잘거리는 모습 지우고요.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디카시 창작 과정의 순차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선생님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선택지 끊어서 보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걸 고려해는 아닌데 전문가의 견해 이용했냐 OX, 디카시 그걸 해서 창작 과정의 순차성을 강조하냐 OX.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독자들의 그런 주의를 환기한다. 이건 확인할 필요 없다 그랬지. 질문을 하면 환기돼. 근데 이건 견해를 인용했다고 해서 창작 과정의 순차성 강조할 수 있냐? 아니에요. 내용 요소가 두 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잘 했다면 답을 잘 골랐겠죠.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자, 전문가의 견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선생님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전문가가 어딨지? 라고 한참 찾았어요. 사실. 전문가가 어딨지? 나 잘 모르겠는데. 디카시 시인들이 말한대요.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쳐보죠. 그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압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압축성을 강조한다. 순차성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디귿을 고려해서 기존의 문자시 창작 과정과 비교해서 디카시 창작 과정의 특성을 부각한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직업병 같은 건데요. 이 화법 작문을 풀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거, 기존 시와 디카시가 많이 상반된 지문이잖아요. 그럼 그거 반드시 출제해서 돼요. 비문학에서 그렇습니다. 독서 지문에서. 하나의 팁, 그것도 독서 갑자기 팁을 얘기하네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딱 9번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지죠. 답답할 이유 전혀 없어요. 왜? 단지 길어서 답답한 거예요. 자, 시의 내용, 이해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기존 문자시는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사실 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시 배우죠. 그죠? 기존의 문자시도 잘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자료를 믿어야 돼. 그지? 문제 풀 때는. 디카시 이해 잘 돼. 말하자면 이건 뭡니까? 이해가 기존 문자시보다 디카시가 훨씬 더 잘 된다. 이해가 잘 된다. 그거야. 자, 체크. 그걸 또 뭘로 해놨어? 설문조사로 해놨어.
자, 선생님이 인터뷰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문자시는 여러 문학적 장치로부터 작가의 생애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또 상반되는 거. 디카시는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 디카시 특징보다 배경 지식 없어도 이해하기 쉽다. 기존 문자시 어려워? 그러면 우선 먼저 디카시부터 해보아.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핵심이 뭐다? 기존 문자시와 차이.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쉽다. 자, 신문자료 봅니다. 뉴미디어 시대 도래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시예술도 영상과 사진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 아, 매체 환경 변화. 그래서 뭐야? 매체가 변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문학 갈래가 됐어. 매체 환경 변화돼서 새로운 갈래 따란 탄생. 자, 그 얘기예요. 자, 별다른 얘기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각각 실제로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읽었지만 왜 선택지가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가를 보고 나서 1번을 없앴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대놓고 나와 있었잖아요. 설문조사로 수치로 보여줬어요. 기존의 문자시에 비해 이해가 쉽다라고요. 바로바로 오면 없애줄 수 있어.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료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나왔을 때 분명히 선택지에서 가, 나, 다, 가나, 나다,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나를 보시면은 기존의 문자시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 왜 겪었어? 배경 지식을 다 이해해야 됐거든. 근데 이해 안 해도 돼. 그런 이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다를 활용하여 디카시가 등장하게 된 계기를 매체 환경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해서 다 얘기가 딱 그거죠. 뭐라고 그랬어? 아예 대놓고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첫째 줄에 돼 있잖아요. 지워버리면 되죠. 자, 나를 활용해서 시 감상이 어려워. 첫 번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애 도움이 될 수 있다. 배경지식 활용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면 되겠지. 이것도 지워. 자, 그럼 답 이거네. 자, 다를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으로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문학 갈래에 대한 얘기는 어느 쪽입니까? 다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전혀 무관해요. 나를 여기다 왜 껴놔? 5번이 정답.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화법장문. 10번 문제로 가죠. 자,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자, 조건 문제예요. 아까 선생님 몇 개 얘기했어요. 고쳐쓰기 문제, 조건 문제, 그리고 반영, 활용 이런 문제. 반영, 활용은 말하자면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글쓰기 전략이나 아니면 말하기 전략. 화법에서 말하기 전략, 장문에서 글쓰기 전략.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장문에서 항상 자료 활용 문제, 고쳐쓰기 문제, 조건 문제 기억하세요. 제발. 항상 나옵니다. 거의. 9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조건 문제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이거 살려면 다 써야 돼. 이게 원래 표현하기거든요. 이쪽이. 여러분을 50만 명을 전국에 있는 수험생 다 모아서 글을 써보라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장원을 뽑는 거예요. 거의 옛날 과거 시험처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딱 비워둬서 조건을 줘요. 글의 흐름을 감안해라. 비유적 표현이다. 의문문 써라. 그리고 창작 권유하면서 마무리해라. 이 조건을 쓰고 그거에 가장 맞게 써라가 아니라 맞게 쓴 걸 골라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요? 물음표부터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문문 형식을 썼다 그러는데 의문문 형식이 없는 거 바로 없애야죠. 2번 없앴어요. 바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어긋난 순간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디카시. 전 두 번째로 이게 쉽더라고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 조건이고요. 내용 조건이고 형식 조건인데요. 형식 조건이 좀 찾기 쉬워요. 조건 문제에서. 그래서 바로 없었어요. 3번. 디카시 창작이 어렵습니까? 물음표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물음표 우리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의문문이 있는데 의문문 했고 비유적 표현. 창작의 지름길.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디카시 감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여기 창작 권유라고 돼 있죠. 창작 권유. 근데 갑자기 감상을 해보래. 틀렸죠. 또 흐름을 감안하래. 앞에 우리 뭐가 나와 있었죠? 딱 보면은 우리 순간적인 감흥을 찾는 과정이 중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흐름도. 그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디카시로 순간적인 감흥을 포착해서 삶의 위안을 얻지 않으시렵니까? 의문이시죠? 그죠? 삶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찾아보자. 비유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지워버립시다. 그럼 답이 뭘까요? 5번 남았네요. 여러분도 디지털 카메라 순간적인 물음표. 그지? 창작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감흥. 흐름 감안했네. 그지? 물음표 있네. 의문 형식 있네. 주변에 숨어있는 보물 찾으래. 비유적 표현 있네. 창작할 수 있대요. 우리 교실 밖으로 나가보세요. 창작 권유하래요. 나와 있죠. 자, 선생님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뒤에 문법 우리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장재혁 선생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문법 시간 그리고 지나서 문학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드디어 문법 해설 강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총평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문법 문제들은요, 굉장히 전형적인 출제 요소를 바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총평을 듣고서 어떡해, 나 잘 모르는 내용이던데, 나 처음 보는 내용이던데 라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선생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이번에 강의를 함께 하면서 이런 것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의 빈틈 하나하나 메워나간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11번, 12번 우리 세트형 문제. 이제는 신유형이라고 하기도 되게 부끄러운,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법 문제인데 독서 지문 같기도 한 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와 같은 유형은요, 지문 속에 특정한 문법 요소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대다수예요. 따라서 이 개념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문을 굉장히 빠르게 읽어가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중의성이라고 한다.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요, 이 중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 유형들 세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나눠놓고 그 양상들 사례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을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은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 1, 2, 3 나와 있고요. 그에 이어지는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라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다이어나 동음 이의 발음 너무 어려워요.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기역과 니은 예문이 바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냐? 어휘적 중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요, 1의 기역은 손이 신체 부위나 씀씀이와 같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에 따른 중의성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이어의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중의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의 니은, 여기 나와 있죠. 차를 사다. 자, 이때 차는요, 엔진이 달린 탈 것, 우리 왜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차, 탈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요. 녹차나 홍차와 같이 마시는 음료로도 해석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마시는 음료로서의 차,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다이어라고 보지 않고 요거는 동음 이의어가 존재하는 거죠. 이로 인해 중의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1의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휘적 중의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설명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어렵지 않죠? 특정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강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질문 내용 볼게요. 둘째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 관계를 가진 문장 구조로 분석되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수식 관계의 접속 구문, 비교 구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요 어휘적 중의성에 대한 예문이 1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예문이 어디에? 2에 나와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얘가 바로 구조적 중의성에 관련된 예문이 될 텐데요.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문으로 돌아와서 2의 기역은 수식 관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로 예뿐이 민지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예문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뿐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와 있는 민지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소리를 꾸며줄 수도 있다. 예쁜 것이 민지일 수도 있고 민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때의 중의성을 구조적 중의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될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
이에 니은은 접속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내가 철수와 영이 둘 다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예문 한번 보세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달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달래는 대상이 철수와 영희일 수도 있고 나는 철수와 함께 영희를 달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의 중의성을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디귿 예문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디귿은 비교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행위의 대상인 어머니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 디귿 예문 봐봐.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서 누가 더 강을 좋아하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될 거고요. 아버지 혼자 어머니와 강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비교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구조적 중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3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셋째, 작용력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작용력이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작용력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밑에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것을 작용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그래서 이 작용력에 의한 중의성 같은 경우는 부정 표현 혹은 수량 표현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의 기억이 이 부정 표현에 의한 중의성, 작용력의 중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문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작용력의 중의성인데 첫 번째 기억 예문 같은 경우는 부정 표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안았다라고 하는 부정 표현 때문에 발생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를 만난 사람이 내가 아니다로 쓰인 건지, 나는 그녀를 만나긴 했는데 어제 만난 것이 아닌 건지, 나는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건지,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고 통화를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의 양상을 작용력의 중의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밑에 나와 있는 니은 보세요. 포수 3명이 사슴 1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위에 나와 있는 기억이 부정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요건 수량 표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의성, 작용력의 중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예문 보세요. 포수 3명이 사슴 1마리를 잡았대. 요걸 생각해 보면요. 포수 3명이 힘을 합쳐서 사슴 1마리만 잡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포수 3명이 각각 사슴 1마리씩을 잡은 거일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수량 표현이 어디까지 범위를 미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의적 표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중의성의 양상 3가지를 살펴봤어요. 아직 지문이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이어지는 요 세트 지문 속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중의적 표현, 광고나 유머 등에서 표현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 속에서 이 중의적 표현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광고나 유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혹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중의적 표현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느냐? 쉼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순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단어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조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어나 조사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해소하는 이유 확인했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소한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문 내용 쭉 살펴봤어요. 특정한 개념 소개하고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서 파트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번 봅시다.
표현 의도에 따라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죠. 의도적으로 중의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언제? 광고 혹은 유머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중의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적절합니다. 2번 갑니다. 동음 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은 한자어 표기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동음 이의어에 따른 중의성 앞서 봤던 지문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었던 어휘적 중의성과 관련이 있죠. 어휘적 중의성과 관련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차를 사다.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옆에 한자를 같이 써주는 경우에는 우리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가 해소된다? 중의성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갑니다. 둘 이상의 수식어가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구조적 중의성과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구조적 중의성은 수식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3번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수식어라고 하는 말과 피수식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 되고요. 피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을 받는 말이 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예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봤던 거 뭐냐면 예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예문이었거든요. 꾸며주는 말은 예쁜 하나 있어. 꾸밈을 받는 말, 피수식어는 몇 개? 민지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3번 선지 봐봐요. 둘 이상의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의 수식어가 둘 이상의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뭐가 발생한다?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옳지 않습니다. 4번 갑시다. 수량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둘 이상이 되면 작용력의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작용력의 중의성 위에서 셋째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셋째라고 설명한 부분을 보면 부정 표현과 수량 표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의 문제였잖아요.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뭐가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 맞아, 5번 갑니다. 비교 구문에서 특정 부분이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비교 구문 뭐였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자, 주체를 어디까지 보느냐 혹은 대상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선지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보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문에 나왔던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 그걸 실제로 해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어를 바꾸고 어순을 바꾸고 쉼표를 사용하고요. 조사나 또 다른 단어를 추가해가지고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거 봅시다. 길이 없다. 이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자동차가 다니는 바로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단어를 바꿔버리자라는 거야. 바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 단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로가 없다라고 바꾸게 되면 다른 의미는 다 제외하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만 남게 되겠죠. 1번 바꾸는 해소 방안으로 적절합니다. 자, 2번 갑시다. 니은과 관련된 이야기. 착한 주희의 동생을 만났다. 착한이 주희를 꾸미는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꾸미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어순 바꾸는 겁니다. 주희의 착한 동생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착한이 꾸며주는 말은 동생으로 한정이 되죠. 따라서 중의성 해소. 자, 3번 갑시다. 디귿.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자, 이때 중의성 발생해요. 나는 영호와 민주가 같이 있는 걸 본 건가? 나는 영호와 같이 민주를 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쉼표를 여기에 딱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가 될까요? 내가 영호와 민주를 본 것. 영호와 민주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본 것으로 의미가 한정이 되겠죠. 따라서 3번 해소 방안으로 적절하고요. 자, 이어지는 4번입니다. 리얼이에요.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라고 고쳐주제. 뭐를? 위에 나와 있는 요거를. 회원들이 다 오지 않았다. 요것도 중의적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부가 다 오지 않았다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전부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추가시켜 주게 되면 회원들이 일부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 자, 맞아. 5번 갑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중의적 표현이 됩니다. 왜? 학생들이 각각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컴퓨터 한 대만을 사용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거. 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준대요?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만약에 이렇게 바꿔준다면 여전히 중의적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두 다 같이 함께 진짜로 컴퓨터 한 대만을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학생들이 각각 컴퓨터 한 대씩을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따라서 5번 선지 이렇게 수정하더라도 중의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 몇 번? 5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세트형 문제 해결했는데요. 중의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지문의 내용만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 개념 여러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배경 지식으로 나의 문법 개념으로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어지는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발문부터 볼게요.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의문의 변동은 발음 결과에 따라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첨가. 그리고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의 양상을 설명해 볼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질문이 뭐예요? 의문 변동의 양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의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 선지를 보니까 표기와 발음이 같이 나와 있어요. 표기와 발음을 보면서 이 4가지 양상 중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읽느라. 읽느라에서 기억과 니은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기억과 니은 뭐였냐면 교체와 탈락인데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어나게 되는 현상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음절의 겹받침 리을 기억 중에서 음운 하나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탈락됩니다. 리을이 탈락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억이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의 영향,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조음 방법이 동일한 비음 이응으로 발음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자음군 단순화 탈락 일어나게 되고요. 비음화 바로 교체가 일어난다. 탈락과 교체.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앞서 봤죠? 뭐예요? 교체, 탈락. 답은 1번 나왔네. 해결했습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선지 답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2번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훑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훑고서에서 어떤 의문 변동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확인해 주면요. 표기와 발음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이었다가 된 소리로 발음되네요. 된 소리 되기 뭐? 교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훑고에서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이 겹받침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했습니다. 교체 탈락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교체 탈락이라고 한다면 앞서 봤던 것처럼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디귿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답 고르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설명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할 거냐? 방금 전 선생님이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답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된소리 대기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연계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가지 설명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먼저 첫 번째 음절의 겹받침 리을 티읕이잖아요. 이 중에 티읕이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원인이 됐던 이 디귿이 탈락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답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추가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교체, 된소리 대기도 교체,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니까 교체 탈락으로 도출이 됩니다. 답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2가지 설명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산일이라고 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운 변동, 양상 확인하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확 들어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음절에 뭐가 없었죠? 니은이 없었는데 발음할 때 니은이 첨가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음절의 시옷 같은 경우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으니까 대표음이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한 가지 더. 자, 디귿 소리로 바뀌었는데 첨가된 니은이 있었죠.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교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첨가 교체 일어나게 되어 디귿과 기역인데 기역 리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옳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알약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도 함정 한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느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 표기와 발음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가 음가가 없었는데 리을이 들어왔네요. 리을 첨가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먼저 뭐가 니은이 첨가되고 첨가된 니은이 무엇의 영향을? 첫 번째 음절의 종성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마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음절에 받침이 여기 있다가 세 번째 음절 첫 소리로 넘어갔잖아요. 자, 요거 연음이죠. 연음은 음음 변동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첨가와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유마 교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디귿인데 니은 디귿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옳지 않고요. 바로 5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았다에서 니은과 리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음음 변동 양상이 일어날까라는 걸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음절 종성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남아있는 리을 두 번째 음절 첫 소리로 연음은 음음 변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을 보니까 된소리네? 된소리 발음할 수 없어요.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일어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음절 첫 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된소리 되기 교체가 한 번 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락과 교체 여러분 기역과 니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굉장히 전형적인 음음 변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팁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주도록 할게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너무 음음 변동 문제가 다음과 같이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양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여러분에게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숫자, 수라고 하는 개념을 얹어요. 무슨 이야기냐? 음음 변동이 몇 번 일어났는가? 혹은 이 음음 변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 전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 봤을 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느냐, 그대로이냐,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분석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여기에 수 개념까지 얹어서 그 새롭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유형에 대비해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선생님과 함께 우리 문법 13번 문제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4번, 15번 문제 남아있고요.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있다가 2부에서 만나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